한 미군이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의 여군을 보고는 여자가 뭘 할 줄 알겠냐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미군은 한국 여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뜻밖의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카림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지만 저는 중동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예요. 중동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미군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보여주기식으로 군대에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고 군인이 되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미국에 오길 잘했다고, 군인이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오래된 은인을 세계 군인들이 모여 힘을 겨루는 KSOTC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처음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참가국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주한미군에 가는 것에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던 터라 한국 군인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으로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시설이 워낙 좋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많다는 게 소문이 퍼져서 경쟁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해서 애들 키우기 좋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런 선택권은 대부분 가정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혼의 애도 없는 저는 꿈도 못 꿔보고 탈락했습니다. 그랬던지라 한국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KSOT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게 무척 기뻤어요. 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인 미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한국 사랑을 익히 알고 있는 미셸은 함께 기뻐해 주었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더니 잘 됐네. 거기 가면 합동 훈련도 할 수 있다면서 가서 많이 배우고 와. 저는 미셸에게 한국에 다녀오면 맥주나 진탕 마시자 말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스캇이 불쑥 나타나더니 누구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야? 한국 군인들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냐, 설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하는 투에서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시비 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고 하자 스캇은 제 앞에서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림, 너 한국 못 가게 됐다고 우는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한국 여자랑 인터넷에서 만나기라도 한 거야? 그 여자가 한국으로 놀러 오래? 스캇이 평소에 저급한 표현을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캇은 한국 여성이 저를 꿰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미국 오고 싶어서 미국 남자 꼬시는 여자가 한둘인 줄 알아? 한국 여자가 너를 꼬셔서 가려고 하는 거면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성질만 긁고 가버리길래 저는 스캇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머리에 든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 하는 말도 그런 것뿐인가 보네. 난 정말 한국 군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한미군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거고 KSOTC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자 스캇은 제 손을 강하게 쳐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KSOTC에 참가하는 게 배우기 위해서라고? 너 미군 맞아? 이래서 이민자 놈들은 안 되는 거야. 미군이라면 조국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참가를 해야지. 누구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야. 미국이 배울 나라는 없어. 미국에게 배울 나라만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배울 점이 있다는 한국말이야. 우리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변 국가들한테 금방 먹힐걸? 그 소리에 저는 열이 받아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화가 나면 말을 잘 못합니다. 어깨를 붙잡고 한 소리 한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화는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옆에 있던 미셸이 저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멍청한 놈. 네가 이러니까 뇌도 근육으로 찼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평소 다혈질기가 다분한 스캇은 주변인들에게 무식하다는 놀림을 받고는 했기에 미셸의 말은 스캇의 성질을 긁기 충분했죠. 스캇은 화가 났는지 곧장 미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미셸은 진짜 치게?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징계야. KSOTC 나가고 싶다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캇을 잠재웠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해내는 미셸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옷을 툭툭 쳐내고는 스캇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나라 망신시킬까봐 얘기하는 건데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건 옛말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머리에 박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억 달러라는 비용을 얘기했는데 한국이 수용하는 신용도 안 했던 건 아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한미 방위비 협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가율 상한선은 5%였어. 게다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너는 한국이 이런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야. 한국이 미국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면 협상이라는 게 가당키나 했겠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했겠지. 아니니? 아무리 뇌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스캇도 이 말은 이해하더라고요. 미셸은 한국군이 외치는 건 자주국방이야.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5 같은 무기들을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네? 너같이 허구한 날 헬스장 가서 아령만 들고 전략에는 관심도 없는 게 뭘 알겠냐? 라고 말하며 혀까지 찢찢 찼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고 스캇은 욕을 크게 내뱉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미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미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미군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걱정이야.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된 지 오래인데 미국이 자꾸만 고자세로 거만하게 굴면 한국 국민들이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요즘 여론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미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셸은 뿌리 깊은 군인 집안이거든요. 아마 군대 내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하고 있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미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아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KSOTC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707 특수임무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캇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데이빗에게 한국 군인들을 열심히 비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속닥거리는 게 제 성질을 긁고 싶은 게 분명했습니다. 키는 2m에 육박하고 몸은 바위산 같은 게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니 저는 아무 타격도 받지 않고 유치하게 구는 스캇을 그저 불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등장했습니다. 포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7 특수임무단을 향한 관심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눈으로 쫓았죠. 저는 옆에 있던 폴란드 군인에게 저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전에 한국군을 본 적 있다며 몇 년 전 직접 보았던 일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당시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때 모래 바람까지 날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죠. 그런데 제 눈으로 본 거라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나요. 저는 아직 사격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마음이 급해서 방아쇠부터 당겼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군이 15초 만에 표적을 전부 명중한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대에서 나름 명사수였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전쟁 상황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일군이 자신도 한국 군인들과 만난 적이 있다며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독일 군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C큐비라고 근접전투 과제 중에 인질구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른 팀들이 한국군보다 2배는 더 걸렸어요. 실수 하나 없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지휘부의 완벽한 통제와 지시, 이를 따르는 병사들의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일 이후에 독일로 돌아가서 죽을 뻔했어요. 상관이 한국 군인들 하는 거 못 봤냐면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굴리던지 한국군 기록 따라잡을 때까지 집도 못 갔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보여줄 모습이 더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대감에 부푼 채 KSOTC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군을 위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전 미군이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제 본분을 잊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뽐냈죠. 그리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동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와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스캇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독불장군 같은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저희는 도심지 인질구출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단지에서 인지를 구출한다는 가정하에 모의 전장을 구성한 것이었죠. 저와 스캇은 한 팀이었고 707 특수임무단 혼성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남자였고 한국군에는 여군 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스캇이 한국 여군 대원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인질 구출은 힘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여군이라 이거 인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짐 안 되면 다행이지. 저는 스캇의 입을 잡아당기고 싶었어요. 그 입 좀 다물라고요. 이런 무례한 소리를 들었으니 한국군에서 정식으로 항의해도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한국 여군 대원인 강혜원 상사는 그런 스캇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스캇은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는지 저거 봐. 자신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라며 또다시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곧바로 강혜원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항의하신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강 상사는 아무렇지 않다며 되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군은 가볍게 뱉는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라 말하든 저는 실력으로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저보다 키는 한참 작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이 군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어요. 가장 먼저 투입된 팀은 스캇의 팀이었는데 위풍당당하게 내가 들어가서 상황 정리해 놓으면 할 게 없을 텐데 심심해서 어떻게? 라고 말하며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터지자 진전이 더뎠고 통신 장비까지 먹통이 되자 스캇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에서 은신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기본인데 무력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게 창피했는지 혼자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다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스캇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적당히 말리다가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스캇은 정해진 루트가 아닌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붕괴가 발생하자 스캇팀의 위치가 드러났고 모두가 그곳으로 향했죠. 훈련은 중지됐고 인질 구출 훈련이 아니라 부상자 구출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바로 구조대가 왔지만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상사가 군복을 벗더니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강 상사의 한국 군 책임자가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강 상사가 하는 말이 저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말했습니다. 현재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뿐입니다. 공간을 억지로 만든다면 추가 붕괴가 생길 거고 그러면 안에 갇힌 사람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조 장비 또한 열악해서 현 상황에서 구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체구도 작고 날렵해서 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미군이 의지할 곳은 강 상사뿐이었어요.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역을 통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죠. 나는 내 부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쪽 상관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들먹이며 설득을 하는데도 꿈쩍 안 하더군요. 모든 상황은 미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강혜원 상사는 저희 부대원 상사입니다. 절대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스캇이 꼴 보기는 싫어도 같은 미군으로서 스캇이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하를 끔찍하게도 아끼는 그 마음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강 상사가 강력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제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군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강 상사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강 상사를 보내줬고 강 상사는 좁은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한 채 허리에 끈을 두르고 좁은 통풍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바디캠을 이마에 달고 실시간 상황을 보는데 강 상사의 체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갈 그런 곳이 맞더군요. 강 상사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잔해가 떨어졌고 저희는 손에 땀을 쥔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캇의 모습이 바디캠에 잡힌 순간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스캇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체온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게 뻔했어요. 강 상사는 가지고 온 응급키트로 스캇의 상처를 소독했고 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위험한 곳을 들어가 스캇의 상태를 살폈죠. 그렇게 구조대가 도착했고 스캇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상사를 여자라고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다 무시했던 스캇이 그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스캇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냐고 짐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더니 짐은 네가 된 거 잊지 마라. 저는 병원에 몸져놓은 스캇 대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강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정말 급박했고 강상사는 정말 위험을 자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강상사는 제 감사 인사에도 전혀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스캇이라면 당연히 콧대가 높아져서 위대하신 미군의 능력을 찬양해라 라고 말했을 거고 저도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을 텐데 강상사는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싸워서 뺏고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방어하고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저는 고국에서 훈련받은 바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제 행동이 개인의 특별한 성품으로 칭찬받는 건 부담스럽네요. 제 행동은 대한민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였을 뿐입니다. 저는 강상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군인 하면 싸우고 이기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아주 먼 과거,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억에 잠기려던 그때 강상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봤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디선가 본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어딘가 익숙함을 느끼며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발치에서 그의 이름표를 본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준, 호. 그 이름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 생각하며 김준호 중령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한 뒤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이라크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라크에서 살던 당시 저희 동네로 파병을 오셨던 한국 군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셨죠. 저는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라크의 상황은 최악이었고 10살이었던 저는 폭격으로 다리를 다친 아버지와 폐허가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했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군대라면 질릴 대로 질릴 사람들은 군인들을 피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오물을 뿌리거나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인들은 모두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군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자이툰이라는 부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사는 아르비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굶고 있고 아픈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들은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장 달려가 살펴보고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무료 치료소를 열어서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치료를 받게 해주더군요. 저는 웬만한 상처는 알아서 낫게 두었습니다. 살이 찢어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구더기가 생긴 사람을 보면서 살면 작은 상처 정도야 뭐. 물집이 나고 골마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제 작은 상처마저도 큰 상처로 보며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저도 따끔거린다며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저를 소중한 유리보석처럼 대해주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원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중위였던 김준호 중위님은 저를 따라온 집에서 아버지를 보시곤 곧바로 들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외지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큰 분이라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김중희 님이 했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일어나 주세요. 아드님이 씩씩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요. 제가 책임지고 아버님의 다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이 골목을 마음껏 뛰어다니실 수 있도록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혹시나 병원비를 내라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중희님은 매일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매일같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치료 상황을 어린 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면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카림, 과거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벌어졌었어. 그때 튀르키예에서 많은 병사들을 보내줬는데 그때 파병되어 온 군인들 중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낸 병사라고 했는데 쿠르드족은 저희 아르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튀르키예에서 군사를 보냈다고 해놓고 생색은 쿠르드족으로 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쿠르드족은 네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지.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징집되어 한국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단다. 쿠르드족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를 잊지 않고 있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마. 처음으로 알게 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한국과의 인연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자이툰 부대의 군인들이 이토록 진심을 다해 우리를 돕는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치료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꼭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치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자이툰 부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부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중희님은 틈틈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김치라는 빨간 음식은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밥을 먹을 때마다 군인들이 저에게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반찬을 나눠주던 모습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조차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총을 들면 위협적이고 두려웠는데 자이툰 부대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웃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들고 있는 총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3개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중희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과 공책이었어요. 너도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꿈이란 게 뭔지도 몰랐던 제게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이런 자이툰 부대원분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빌 사람들 모두가 울었죠. 자이툰 부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재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르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 제 은인이었던 김중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중령이 된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이 된 그분을 말이죠. 저와 몇 마디를 나눈 김중령님은 너 설마 혹시 카림이니? 라며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김중령님이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김중령님이 저희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셨는지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군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중령님은 저를 뜨겁게 안아주셨고 저희는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반가움을 담은 인사를 건네었죠. 김중령님은 제가 어떻게 미군이 되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이툰 기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우연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미군이 된 것도 한국군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힘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중령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은 제게 희망과 꿈을 준 은인이었고 꼭 한국을 닮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김중령님은 제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보답받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저인데 말이죠. 지금도 아르빌에는 한국에서 최신식으로 지어준 자이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라크 최고 명물 중 하나예요. 그곳 한쪽 벽에는 2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은 아버지의 치료가 끝나던 날 김중희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제가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김중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짓고 계시죠. 한국군은 아르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는 평생토록 한국과 한국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난 제가 10살 때 저희를 지켜주셨던 김중령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열심히 군 생활해서 꼭 주한미군으로 갈 것이고 중령님과도 다시 한번 타지가 아닌 진짜 한국에서 보자고 약속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외국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었던 고맙고 감사한 국가이고 저희 두 번째 고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을 욕되이 하던 스캇을 도와준 강혜원 상사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중령님도 그렇고 확실히 한국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군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좋습니다. 꼭 주한미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여기 한 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여동생에게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이 작고 못 사는 나라라며 무시해왔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느낌을 받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국인 소링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쓰촨성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쓰촨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사실 저는 30살이 넘도록 중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쓰촨성에서 남편과 함께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태어난 제 여동생은 저와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예쁘고 똑똑한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선언하며 저희 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게다가 그 상대가 중국 남자도 아닌 한국 남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베이징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밟으러 온 한국 남자와 동생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동생이 결혼을 한 뒤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지 뭐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리나라 중국을 두고 그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잖아. 거기 가면 너도 거지처럼 살아야 할걸?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동생이 그렇게 나오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국 동생은 그 끔찍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신세를 망치게 된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여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베이징 대학교까지 나온 동생이 겨우 한국이라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살게 된 것이 저는 너무 분했어요.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외면한 채 얼마 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거렁뱅이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동생이 시달리는 악몽을 꾸며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후진국 한국은 우리 중국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날 텐데 동생이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1등 국가 중국에서만 살았던 동생이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결국 얼마 못 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중국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알죠. 시골에 사는 촌뜨기들이 정말이지 뭣도 모르고 떠들어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고 한국은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는 볼품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게 있어 한국이란 평생 나와 엮일 일 없는 천박하고 열등한 후진국에 불과했죠. 그러던 제가 어떻게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바로 제게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뒤 2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고민 끝에 가족 대표로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을 한 뒤 저희 가족은 동생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과 나라를 등지고 후진국으로 떠난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고 계셨고 결국 저만 한국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저희 가족은 별의별 호들갑을 다 떨었어요. 먼저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 후진국이라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며 고작 그런 작고 더러운 나라 때문에 나 같은 대국의 국민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인가 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묵을 호텔을 예약했답니다. 들어보니 동생은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던데 저는 그런 시끄럽고 냄새나는 닭장 같은 곳에서 단 하루라도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을 모조리 다 빼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답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비싼 보석도 착용하고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보면 눈이 돌아가 당장 훔치려 들 것이고 저는 한국의 거렁뱅이들에게 제 보석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자 택시 기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묻더군요. 저는 동생 때문에 한국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택시 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거기 옛날에 우리 중국이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 아닌가요? 아니 그런 후진국에는 왜 가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에 공감하며 제 여동생이 하필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며 대체 중국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뒤로 하고 저는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짜증 반,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과 우려는 한국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그날 받은 충격은 아직도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럭셔리하고 세련된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 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 공항에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 흙밭에 비행기가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드넓은 활주로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칫 혼잡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였답니다. 그들은 제가 영상으로 접해왔던 꾀죄죄한 후진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잘 관리된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럭셔리함과 청결함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악취나 떼꾸정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려하는 제 자신을 타이르며 우선 예약해둔 호텔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기에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쉽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다행히 유명 관광지인 쓰촨성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만두 장사를 하는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되더군요. 과연 이런 후진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알아온 한국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육 수준도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마침 제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택시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함께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멋쩍은 듯이 웃으며 자기 정도는 한국에서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니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잘 사는 중국인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남자에 이어 한국의 택시기사도 저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택시기사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신도 영어 공부를 했다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분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택시의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소문이나 영상으로 보고 들어온 한국은 시궁창과 다를 바 없는 거리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로 가득했는데 대체 이 최첨단 도시는 어디인 것인지 꼭 머리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이렇게나 커다란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중국은 상하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노숙자들도 워낙 많아서 언제나 거리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오물 냄새가 나곤 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의 악취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대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악취는커녕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아주 쾌적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 이 모습들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당황한 상태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에 벼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중국에는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고 해도 벼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한국의 침구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가려움에 피부를 긁지 않으며 잠자리에 드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벼룩 걱정 없는 숙소에서 실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샤워를 하며 저는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숙소 시설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음은 물론 샤워를 하는 것도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맑았고 석회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깨끗한 물을 이용하며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이 미칠 듯이 부러워지더군요. 게다가 화장실도 방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청결했어요. 무엇보다 벽지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 메이드에게 혹시 이 호텔 어제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메이드가 친절하게 웃으며 도배를 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답하지 뭐예요. 1년이 넘은 벽지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한 듯 충격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귀에서 나온 귓밥이나 침, 그리고 가래 같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벽지에 대충 쓱 닦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에는 얼룩이 남기 마련이고요. 그런 걸 늘 보며 살아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벽지가 이렇게 깨끗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중국보다 매너가 더 좋지? 저는 그렇게 의아해하며 동생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제가 느꼈던 포근함과 부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드넓은 중국에 살던 동생이 과연 서울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만약 동생이 허름하고 좁아터진 곳에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잠시 후 택시가 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사는 곳이 빈곤층이 다닥다닥 모여서 사는 허름한 건물일 거라고, 그래서 강도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과 위생 문제가 늘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왕족들이 사는 궁전처럼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더군요. 물론 중국에도 이런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인 동생이 이런 곳에 거주하다니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한 대단히 훌륭하더군요.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곳곳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대도 여기저기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동생이 촌스럽고 허름한 달동네에서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동생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곳이었다니. 한국은 분명 후진국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했고 유치하지만 이 아파트가 외관만 대충 좋게 만든 것일 거라 우격다짐을 하며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결국 제 자존심은 박살나고 말았죠. 동생은 아파트의 37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호텔도 아니고 대기업의 건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1층에서 37층까지 이동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아파트 현관을 여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번쩍이는 대리석 벽,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최신식 럭셔리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은 물론 최고급 제품으로만 채워진 화장실까지 눈 돌아가게 화려한 동생의 집을 보며 저는 동생에게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인지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내놓은 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언니, 이 정도 사는 걸로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나 욕먹어. 한국에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동생의 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알던 대로라면 한국 사람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게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나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니. 어쩌면 두 나라의 수준이 비등비등한 것인가?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 잘 사는 최첨단 국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제 콧대를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시무룩해진 저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러자 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문화도 수준급인 훌륭한 나라라고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생의 그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국의 국민이기에 겨우 한국 같은 소국과 문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문화나 기본 매너까지 우리 중국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았을 리는 없어.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동생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날 이후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고도 엄청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먼저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은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고 난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걷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잔뜩 경계를 하고는 하죠. 저 역시 후미진 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나 돈을 뜯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게 된 밤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밤이 되어도 길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한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량배들이 선뜻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괜히 시샘이 나서 동생에게 따져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CCTV가 많아? 여기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그러자 동생은 저를 불쌍한 듯 바라보며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CCTV를 볼 수 없으며 CCTV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고 했죠. 저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국에서의 CCTV가 감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CCTV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화려함과 다양한 먹거리였는데요. 저는 중국의 화려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중국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를 자랑하더군요. 한국은 낮도 화려하지만 밤에도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는데요. 거리마다 24시간 운영되는 먹거리와 놀거리들이 가득했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까무러치게 즐거운 것들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런 경험들을 안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한 경험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과연 선진국은 중국인가 한국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의 이방인인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딜 가나 웃는 얼굴의 한국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더러운 후진국이라 오해한 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죠. 또 이렇게까지 세상과 현실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유난히 즐거운 한국 관광을 마친 어느 날, 비로소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동생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동생과 매제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중국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진심으로 반성할게. 한국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나라야. 앞으로 태어날 조카와 내 소중한 동생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서 정말 기뻐. 그 말을 하던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정부에 의해 통제된 정보 속에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동생과 매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중국의 지인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어쩌면 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과 매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인지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동생과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급히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소지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물건만 두고 자리를 비우면 소매치기범들이 잽싸게 그 물건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때면 꼭 소지품을 모두 챙겨야 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물건들을 다 챙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저를 말리더군요. 한국에서는 자리에 물건을 다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없어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정말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그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중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격에 빠져있던 저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제 행동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을 거렁뱅이 취급하며 귀금속을 다 빼놓고 온 바로 그 일 말이죠.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국민성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중국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어요. 동생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어요. 낯선 중국인의 외침에 선뜻 누가 나서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저와 동생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답니다. 완벽한 타인인 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며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동생이 맨바닥에 눕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저희 자매를 위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든든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 자매는 안정을 찾았고 잠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얼른 구급차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동생과 나는 중국인인데 과연 한국의 병원에서 받아줄까? 중국인들은 같은 한족이 아니면 무시하기가 일쑤인데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우려와 달리 한국의 의료진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동생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진국 국민들이라 무시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까짓 대국이 뭐라고 한국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그제야 저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저희에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준 한국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훌륭한 국민성이 부럽기도 했고요. 얼마 후 동생 부부와 예쁜 조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스촨성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은 꼴찌 국가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정적으로 접한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꿋꿋이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 예전에 편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답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전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껏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이 제게 진실의 눈을 뜨게 해줬다니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생각을 자주 해요. 언제 특히 그러냐고요? 중국에서 길을 걸을 때 혹시 소매치기가 다가오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렇고요. 또 공항에 내린 순간 중국 길거리 특유의 오물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중국의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산 사람인데 말이죠. 한국에 다녀오니 중국의 모든 것이 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져서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에 가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기절할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들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만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어떤 중국 사람들이 어색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다면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더불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한국에 방문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뵐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도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대학 때 만났던 친구인데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다 알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보는 인터넷 환경과는 다르다더라고요. 아마 이번 사연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중국 스촨성에 사는 소링닝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